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동갑 부부이고 연애 2년, 결혼 3년 차입니다. 결혼 전 본인 청약 넣어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아파트는 경기 외곽으로 빚 없이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 지원으로 매매했고 첫 독립이라 가정가구도 혼수급으로 채웠습니다. 결혼 얘기 오가다가 제가 집은 그냥 여기서 살았으면 한다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사하기도 번거로웠고 무엇보다 회사랑도 가깝고 전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고 결혼해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매매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남편과 연애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몸만 들어오기 뭐하다며 본인이 모아둔 1억 2천에서 7천만 원을 혼수 대신이니 인테리어를 하던 필요한 데 쓰라며 줬고 그대로 본인 명의 적금에 넣어뒀습니다. 공동명의 얘기 나왔는데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니 알겠다고 수긍했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4억가량 더 올랐고 이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시어머님이 바로 합가 요구를 했으나 듣기 좋은 거절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큰 신우, 작은 신우가 뒤에서 매정하다 했지만 본인들도 모실 상황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싫은 소리는 못했습니다. 저의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시어머님이 거주하십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반년 정도는 저희 부부 쉬는 날마다 들여다봤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지라 음식은 못 해드리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큰 신우는 지방에 살고 작은 신우는 시어머님 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2주 입원한 뒤에 약물 치료 중이십니다. 거동은 불편하지 않으시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시고 혼자 있기 무섭다고 매일같이 우는 소리 하시길래 남편, 신우들과 합의 후 저희 집에 6개월. 이후 큰 신우가 남편 사업 정리하고 올라와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애들이 줄줄이 소세지인 상황에 이혼 얘기까지 오가고 있어 답이 없다 하고 제외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지고 시어머님이 짠해 보여 6개월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셋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본인 아침 안 먹는 거 다 아시고 신랑은 새벽 일찍 나가 회사에서 조식 먹습니다. 시어머님은 집에서도 혼자 차려 드셨다며 밥은 신경 쓰지 마라 하셨고요. 저도 눈 뜨면 침대 정리하고 씻고 바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상 차려놓고 제가 야근하면 먹고 오거나 와서 혼자 먹고 뒷정리하고 자는 루턴이라 시어머님과 크게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주말엔 너무 편한 복장으로 있다거나 부부관계 거실에 대자로 뻗어 있는 거 그런 거 말고는 갑자기 시어머님이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한다거나 집안 살림을 하라는 둥 그런 게 일절 없어 크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이 지나고 큰 신우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도 안 오고 남편도 별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 전에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 연락해볼게.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말았고 2일 동안 아무 말이 없어 또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 해봤다고 지금 해본다 하더니 통화 좀 하고 올게 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오더니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다 합니다. 큰 신우 남편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얼른 정리하고 올라간다고 했답니다. 약속 꼭 지켜라 했고 알겠다길래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도 지나고 아무 말이 없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 한숨을 푹 쉬고는 이런 건 참 잘 기억하네 라면서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 순간 뭐지 싶었는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 싶어 그냥 더 얘기 안 했고 제가 얘기를 안 하니 하루 이틀 나흘 일주일 시간은 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점점 제 눈치를 보는 게 티가 나고 제가 퇴근하고 오면 왔니?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큰신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뜨는 겁니다.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고 다시 걸었지만 계속 결번 나오길래 카톡을 찾아보니 카톡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형님 하고 보내니 답이 없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러고 너무너무 답답해 손에 일도 안 잡혔습니다. 집에 가니 또 시어머님이 저 보시곤 왔어? 하고 방으로 들어가시고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 왜 큰신우 번호가 결번이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냐? 뭐냐? 하니 우물쭈물거리며 한숨만 쉬고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신우랑 2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 매형사업 접고 슬슬 올라가려는데 동업하는 사람들이 엮여있는 와중에 매형이 사업자를 내서 동업자들한테 돈을 빼주고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당장 정리를 못하니 시어머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고 사업자 정리하고 집 팔고 바로 시어머님 집 담보대출금을 정리하고 그 집으로 시어머님 모시고 간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믿고 최대 1억 4천으로 대출을 받아줬는데 2주 뒤에 또 연락 오더니 2천 정도 모자라는데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집 내놓고 계약서만 쓰면 되는 상황이라고 올라가서 바로 갚겠다고 해서 또 돈을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졸지에 시어머님은 빚이 생겼고 남편은 본인이 모아둔 돈 털어 8천은 갚았는데 6천은 도저히 구할 데가 없다며 우리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갚던가 본인이 결혼할 때 준 돈 있지 않냐며 그거로라도 막자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안해. 라고만 했으면 저한테 말 안 하고 일 저지른 거 괘씸해도 가족이니 그냥 내어주고 시어머님 다시 집으로 보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돈 맡겨둔 사람 마냥 저러는데 짜증이 안 나게 생겼나요? 시어머님 안쓰럽지만 담보대출 받아준 거에 한몫하셨고 저희 집에 계실 때 한 번을 안아본 신우 내외.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뭘 믿고 그 큰 돈을 덥석 내어준 건지 이해도 안 되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떻게 벌어 어떻게 장만한 집인지 술만 드시면 말씀하셨기에 전 그 집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보고 겪으신 분이 왜 아무런 의심 없이 무서운 결정을 하셨나 솔직히 너무 바보 같고 멍청해 보였습니다. 남편한테 생각할 시간 좀 달라고 하고 친정에 알렸고 엄마가 그냥 결혼할 때 받은 돈 주고 빚 정리해서 돌아가시게끔 하라고. 이혼할 거 아니면 그게 최선이라기에 짜증은 나지만 돈이야 젊은 우리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갚아드렸습니다. 대신 남편한테 그날 돈 맡겨둔 것 마냥 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해라.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우리가 헤어지는 거다 하고 사과받고 약속 받았습니다. 시어머님 자식도 버린 애미 도와줘서 고맙다며 엉엉 우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싶었고 남편은 큰 누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큰 신우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그게 어디 사람이냐 하며 소주 한잔하며 시어머님에게는 꼭 신고하셔라 했습니다. 남편은 2천만 원 민사소송 걸어두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 시어머님한테 정이 좀 떨어져서 시댁 방문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전화 안부만 가끔 드리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일이 바빠져 5개월 정도 못 갔고 남편 소송건은 큰 신우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다며 주소를 변경하라는 보정 명령이 계속 와 진행이 더뎌지고 있을 쯤 일이 터졌습니다. 불과 2주 전입니다. 남편이랑 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가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벨이 있는데 똑똑도 아니고 진짜 쿵쿵거려서 너무 놀라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둘이 뭐지? 하고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제발 도와달라며 우시는 겁니다. 일단 들어오시게 하고 소파에 앉아 얘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시냐? 왜 그러시냐?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냐? 하니 사실 큰 신우가 3달 전부터 남편이랑 이혼한다면서 시어머님 집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랑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하고 같이 지냈는데 애 양육권을 무조건 가져오고 싶다면서 애만 데려오면 시어머님, 큰신우 딸 이렇게 셋이 평생 같이 살자고 해서 좋다고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냐 했더니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지금 돈벌이도 없고 집도 없으니 우선 집을 본인 명의로 돌려만 놔달라고 양육권 가져오고 바로 시어머님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했답니다. 시어머님 한 달 반 전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큰 신우에게 명의 돌려주고 증여세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 보러 왔다면서 부동산에서 왔다 갔고 큰 신우는 또 연락 두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무서워서 혼자 못 있겠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엉엉 우시는데 진짜 어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 괜찮아 여기 있어 이러고 자빠졌고 저는 순간 꾹꾹 눌러둔 화가 다 터졌는지 무슨 말 한지 기억도 안 납니다. 대충 이 집에 있을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대체 왜 그러고 사시냐? 얼마나 더 당해야 의심이란 걸 하실 거냐? 진짜 어머님 보면 답답해서 속이 뒤집힌다. 다다다 쏘아붙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우셨고 그때 남편이 그만하라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전 이성의 끈을 놓았고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남편을 쳤는지 말리는 시어머님을 쳤는지 누구한테 맞은 건지 몇 대도 맞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속은 후련했습니다. 아래층은 너무 시끄러워 경비실에 호출했고 경비원님께서 저희 집 올라왔다가 싸우는 소리 들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오자마자 상황 설명하고 어떻게 하실 거냐 하기에 남편은 죄송하다 그냥 가주셔도 된다 하고 저는 정말 죄송한데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 두 인간 다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밖에서 말소리도 들리고 초인종 소리도 몇 번 들리다가 경찰분들은 가셨고 둘이 중얼중얼거리다 초인종 또 누르다 도어락 만지작거리다가 안에서 다 잠궈버리니 문은 안 열리고 어디 간 건지 인터폰 본이 없길래 핸드폰 본이 부재중 엄청 와 있어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연차 쓰고 도어락 비번 바꾸고 집에서 남편 짐 정리해서 문 앞에 뒀는데 저녁 다 돼서 또 비번 눌러대고 안 열리니 쿵쿵대길래 없는 척하니 또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머리 아픈데 속은 시원합니다. 다들 결혼할 때 집안 신중히 보세요. 진짜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큰 신우 세상 또라이인 거 알아봤을 건데 남자에 빠져서 앞만 본 제 잘못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에라도 털어놓으니 조금 후련하네요. 추가. 글 썼을 당시 집 비번 바꾸고 남편이 일주일 정도 찾아오다 더 이상 연락 없었고 저도 따로 연락 안 하고 남편 짐 다 뺀 뒤 제 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이혼은 무조건 할 건데 창피해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부모님도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시다 보니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어 쓴 글이었어요. 쓰다가 시간 보고 너무 늦어 놀라서 마무리를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전날에 있던 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 작성한 시점으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일주일은 매일같이 찾아오더니 번호 차단하고 비번 바꾸고 짐 내놓으니 문에 쪽지 하나 달랑 붙여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어요. 쪽지에 언제든 진정되면 연락해 이게 다였고 저는 5일 전 장문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어요. 읽었을 텐데 별다른 연락 없는 거 보니 합의한다는 건지 소송을 걸으란 건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혼할 거고 준비 중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변호사 상담 받았고 모레에 또 상담하러 가요. 저는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큰 신우가 실존 인물이 맞냐는 댓글을 많이 봤는데 큰 신우, 작은 신우 전부 실존 인물 맞습니다. 큰 신우 여수에 살고 43살. 큰 신우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동업하는 건 몰랐지만 배 타고 이것저것 잡아서 큰 차 불러 타 지역으로 배송시키고 하는 사업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매년 철마다 몇 번 받아먹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 그 지역으로 놀러 갔다가 남편이 낚시하고 싶다니
남자는 크게 해야지 하며 오후 시간에 배 태워 나갔었어요. 저는 배멀미가 심해서 큰신우랑 큰신우 딸이랑 회 먹으면서 놀았고요.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여세 얘기도 많던데 저도 그날 들은 그대로 작성한 거라 진짜 큰신우 앞으로 돌린 건지 시어머님 명의로 돼 있던 건 맞는지 그 집이 자가는 맞는지 확실히 몰라요. 그 당시에는 진짜 뒤통수 맞은 기분과 시어머님이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증여세는 무슨 돈으로 내셨냐 물어볼 겨를도 없었고 순간 우라가 치밀어서 다다 뱉어내기만 했어요. 시아버님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으로 추측해보자면 일단 자가는 맞는 것 같네요. 이제 그게 자가던 전세던 중요하지도 않아요. 제가 누굴 쳤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다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날 뺨 맞고 저도 이성이로 남편을 쳤는데 시어머님이 계속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제가 누굴 친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더 맞았고 시어머님이 그런 건지 남편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 감고 팔만 휘두르다 보니 맞고 치고 그랬네요. 솔직히 지금도 뺨 맞은 후에 제대로 된 상황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날 와주신 경찰분들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가족 사기단 얘기도 절반을 차지하길래 진짜 응? 했어요. 당시 상황만 글로 봐서 다소 막장스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 시어머님 그냥 평생 자식들만 보시며 전업주부로 살아오셔서 경제관념 없으시고 가족에 대한 의심 같은 거 전혀 없으세요. 남편은 막내 아들의 천상, 그냥 애교쟁이였는데 결혼하느라 제 눈치 보면서 찔끔찔끔 티내다가 그냥 그날 효자심보 터진 거예요. 그 둘의 멍청, 바보, 태평 환장 콤비에 제 화가 터져버린 거고요.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별일 많았지만 사기, 큰 신우면 몰라도 시어머님 남편, 그럴 만한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라 솔직히 모르겠어요. 부모님께는 부분 빼고 말씀드렸는데 들으시고는 시어머님 사시던 집 팔아 큰 신우네 도와주고 제 집에 시어머님 모시고 들어와 합가하려던 목적인 듯 싶다고 하셨네요. 제 성격에 몇 년을 살아도 공동명의로 돌리지 않을 거란 걸 시어머님도 남편도 다 알고 있었겠죠. 드센 편은 아닌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는 성격인 거 남편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큰 신우가 사고 몇 번 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작은 신우가 왜 그렇게 본인 치부 연설하면서까지 후다닥 발 뺐는지 이제야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저는 솔직히 진짜 가족이라 생각했고 제 부모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노력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후회나 미련은 없네요. 현재 시원스런 상황이 아니라서 더 할 말은 없지만 깨끗하게 잘 이혼하게 되면 다시 와서 꼭 시원한 이야기 남길게요. 다들 결혼 전에 가정환경 꼭 보시고 형제자매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두 눈 부릅뜨고 보세요. 결혼은 현실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2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위로 35살 오빠가 있는데 1살 연상인 새언니와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된 풋풋한 신혼부부입니다. 오빠랑 저는 어느 집안의 흔한 남매처럼 투닥거리고 그러다가 의견 통할 땐 서로 편먹기도 하고 그러다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다 하면서 나름 사이좋게 지내는 관계입니다. 문제는 제 언행 때문에 신우짓 한다고 새언니가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아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빠랑 새언니랑 연애 시절에 딱히 오빠 연애사에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저런 놈 누가 데려가나 결혼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었을 뿐 남이사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연애한 지 2년 좀 안 되는 시점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새언니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엄마는 얼씨구나 하면서 집에서 이것저것 요리를 해서 차린 건 별로 없다면서 식사 대접을 했었습니다.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새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상 2개까지 펼쳐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첫인사 자리였는데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홍삼 원액과 어머님이 꽃을 좋아한다고 하셔서 화병에 놓을 꽃이랑 식사 끝나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디저트용으로 타르트를 사갔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빈손으로 왔었죠. 뭐 딱히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 책임님이랑 통화하는데 오빠가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냐? 밥 먹다가 얘기도 없이 방에 왜 들어왔냐? 라고 하길래 뭐래, 나 바빠. 회사 소를 넘겨달라고 해서 들어왔어. 왜? 진짜 딱 이 대사였습니다. 오빠는 아 그래? 하면서 제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어떠냐? 괜찮냐? 하길래 괜찮아. 근데 천방문인데 왜 빈손으로 왔냐? 오빠라도 옆에서 좀 챙겨주지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오빠가 뭐 좀 사가자고 했더니 새언니가 처음부터 사가면 앞으로 갈 때마다 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다음에 사가면 되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생각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어이가 없었지만 다 자기들끼리 생각이 있으니 그러려니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 방에서 나가라고 거실에 여자친구 혼자 있으면 뻘쭘하지 않겠냐고 해서 오빠 내쫓고 제 일 보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는 새언니가 그때 처음 인사 갔을 때 아가씨가 그런 말 한 거 기억나냐? 라고 해서 그땐 딱히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서 그랬나요? 했는데 웃으면서 그때부터 아가씨 신우짓 한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신우짓인가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요 하고 넘겼죠. 그리고 나중 돼서 결혼하고 나서도 딱히 시댁에 찾아오는 일은 많지는 않는데 어쩌다 오는 날이면 그때마다 엄마가 상다리 휘어질 정도로 상을 차려주는데 밥 먹을 때도 다 먹고 나서도 과일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저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다. 눕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는 일하는데 고생한다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쉬라고 하면서 설거지도 엄마가 해요. 제가 그거 보고 됐다고. 내가 한다고 해서 제가 설거지며 과일 깎는 거며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올 때마다 이러니까 제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아니 힘들면 오질 말든가 누군 일 안 하나 아씨 허리야 하면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오빠가 그거 듣고 새언니한테 가서 좀 하라고 했는데 새언니는 야근하고 왔는데 나 힘들어 이러고 소파에 앉아서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괘씸해서 설거지 다 하고 과일 씻고 다도칼이랑 접시랑 해서 새언니 앞에 놨습니다. 근데 두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저를 쳐다보길래 새언니 과일 좀 깎아서 엄마랑 아빠 좀 드려요 했더니 제가요? 이러는데 그럼 누가 하나요? 오빠만 제 방으로 불러서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냐고. 엄마랑 아빠도 일하고 와서 오빠랑 새언니 온다고 하니까 엄마 부랴부랴 음식 준비했는데 지 힘들다고 저러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나도 일하고 왔는데 설거지는 쌓여가지. 그걸 엄마 보고 하라는 새언니도 웃기고 그걸 옆에서 보고 깔깔거리는 오빠 너도 한심하고 그냥 가라. 이럴 거면 오지 말아라. 애도 아니고 상도덕이 있으면 눈치라도 있던가. 눈치도 없고 나이값 좀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거실까지 들렸었나 봅니다. 오빠랑 얘기 끝나고 나오니까 새언니가 가방을 챙기더니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신발 신고 나가려고 하길래 저랑 오빠가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불청객은 간다고 하는 겁니다. 오빠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들어오라고 하고 저는 배꼽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었죠. 그러더니 새언니가 울먹거리면서 아가씨 신우짓 좀 적당히 하세요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이없어서 엄마랑 아빠한테 내가 신우짓 했어? 내가 잘못한 거야? 새언니 뭐 잘못 먹었어? 개념까지 밥 말아 먹었대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딱히 말씀은 없고 오빠한테 전화해서 애 기분 좀 잘 풀어주라고. 근데 동생 말이 틀린 건 없다고 나중에 올 땐 웃으면서 보자고 했고 오빠도 알겠다고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하고 끝났었는데 새언니한테 다음날 카톡이 왔어요. 앞으로 아가씨 때문에 시댁 안 갈 거라고 하길래 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우짓이 하고 싶었냐고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길래 너무 열받아서 개념 없는 사람이랑은 얘기 안 해요 했더니
오빠한테 전화와서 아무리 그래도 새언니한테 개념 없다는 말이 뭐냐고 하길래 내 입에서 쌍욕 안 한 걸 감사히 여겨. 니도 같이 싸잡아서 욕할 거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고 내가 부탁할게. 우리 집에 오지 마. 앞으로 시댁에서 밥 먹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 모셔서 밖에서 식사 대접해드려 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몰라도 새언니가 생각이 있냐는 등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반응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서 글 써봅니다. 이 일화는 오빠에게 동의는 구했고 이 글은 내일이나 모레 오빠랑 새언니에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추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살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돈을 모아서 5층짜리인 아파트인데 2층인가 암튼 20평대 집을 사놨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거기로 신혼집 할 거라고 20대 후반부터 입에 달고 살았었고 그 전까지는 그 집을 세를 주고 매달 월세를 받으며 본인 결혼 자금은 알아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생으로서 들어가는 금전적인 부분은 책임을 지겠으나 개인적인 부분은 너희가 알아서 쓰도록 해라 하셨어서 저도 알바하면서 제 카드값이나 제 나중을 위한 적금 등등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독립심을 키워주셨습니다. 아무튼 결혼 준비할 때 새언니는 시부모님은 지원이 없냐, 집 안 해주시냐 했었다고 하는데 오빠가 집은 있고 그 외 결혼 자금은 내가 모은 돈이랑 너가 해오는 돈으로 가능하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가지고 있는 선에서 줄일 것 줄이고 불필요한 것들 빼면 된다 했더니 새언니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옛날 아파트이고 2층인 것도 싫다고 했답니다. 오빠는 나중에 거기 재건축될 수도 있는데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은 살아야 자격 조건에 맞는다고 그때까지만 잘 살아보자 했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언니는 얼마를 해오길래 그런 요구를 하냐 했더니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집은 월세 계속 받고 시부모님한테 지원받고 그리고 모아둔 돈도 나중에 같이 써야 한다면서 쓰지 말라고 했다는데 오빠가 아무리 등신 같은 모질이 구석이 있지만 돈 앞에서는 네 거 내 거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줄 알아요. 그래서 오빠가 너가 그런 식으로 2천만 원 해오면 좀 더 보태서 난 3천만 원 할 거고 부모님 지원받을 일 없고 그 집을 계속 세주고 싶으면 우리 둘이 전세대출 받아서 집 구하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집을 했으니 가구들이며 전자제품들은 언니네가 해야 할 텐데 2천만 원으로 된대? 수드메 이런 것도 해야 하잖아. 신혼여행 경비는? 했더니 식기류는 다이소에서 사고 가구들은 자기가 썼던 거 가져오겠다고. 그리고 저한테 냉장고를 선물을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 오빠 결혼인데 냉장고 선물이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도 오빠 결혼 선물로 뭐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필요한 거 사주자 해서 물어보려던 찰나에 저런 말을 들으니 너무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그럼 새언니 동생한테는 결혼 선물로 나랑 똑같은 금액으로 세탁기든 건조기든 해달라고 해라 했더니 자기 동생은 취준생이라서 돈이 없다고 했다는데 어이가 없어서 새언니 동생이 오빠랑 동갑입니다. 오빠도 그 얘기 듣고 내 동생도 모아둔 돈 없을 텐데 가구들은 우리가 사자 했더니 아가씨 회사 좋은 곳이다. 복지도 좋고 성과금도 나올 테고 상여금이 몇 프로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만 생각해서 결혼 선물로 냉장고 거하게 쌌고 일부러 엄마랑 아빠한테 새언니네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해준 거라고 자랑해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새언니 부모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도 거들면서 지 오빠 결혼한다고 돈도 없는 애가 광고에 나오는 냉장고 해줬다고 자랑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새언니네 부모님께서 저를 보시고 어린 나이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무리한 거 아니냐며 우리 애는 그런 거 준비도 못했는데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용돈을 주셨는데 그때 봤었을 땐 아무래도 새언니네 부모님은 새언니가 어떤 성격인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저찌 결혼은 했으니 옛날 일이라서 잊고 살았는데 글 쓰다 보니 생각나서 추각을 써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 커플입니다. 저 31살, 남자친구는 33살입니다.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고 양가 부모님도 서로 압니다. 만나거나 하진 않았고 서로 만나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십니다.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고 그간 크고 작은 문제가 항상 있어 왔어요. 특히 문제됐던 건 연애 초에 있었던 남자친구의 이성 문제인데 저와의 공백기나 다툼을 못 견디고 그 사이에 항상 다른 여자를 만났던 남자친구 때문이었어요. 현재 다른 여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진 않습니다. 연애 초에는 맞춰가는 시간이다 보니 아무래도 잦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 남자친구의 여자 문제 때문이었지만요. 여자 문제라고 해서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사친들과 잦은 연락, 거짓말하고 여자 만나러 가기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잠깐 여자들을 만나는 사이에 꽤 마음에 들었던 여자가 2명 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딱히 눈에 밟히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이 유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분을 A라고 부를게요. A라는 여자분은 저랑 남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3자 대면을 했을 때도 덤덤하게 나와서 저한테 사과하던 모습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잘못한 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쳐왔고 별로 연애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루에도 수십 통 오는 남자친구 연락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그래서 만나게 됐다. 실제로 마음이 오고 간 것은 맞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보여준 폰이나 SNS엔 모두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하고 들이댔던 흔적만 있을 뿐 그분은 단 한 번의 연락도 먼저 하지 않았더군요. 그때부터 약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저와 남자친구는 재결합을 하게 됐고 지금은 그 전보다 더 돈독하고 다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A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잘 만나는 저희를 질투해서 음해하거나 갈라놓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만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일부러 전했을 때도 좋은 선택이길 바란다. 다시 만나게 된 거 축하하고 잘 만나시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재결합한 이후에 한 번 남자친구가 A에게 먼저 연락을 했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잘 됐다. 잘 만나고 앞으로는 여자친구한테 상처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한 걸 전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친구 표정이 복잡해 보였던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저한테 너는 내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예쁜 사람이다. 근데 A는 인간적으로 가장 괜찮은 여자다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재수없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전 예쁩니다. 그냥 외모로 볼 수 있는 모든 혜택은 살면서 다 받고 피팅 모델도 했었고요. A라는 분은 저보다 외모적인 부분에선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키만 저보다 큽니다. 몸매는 비슷비슷하고 얼굴 생긴 게 완전 딴판입니다. 그분은 엄청 화려하게 생겼고 저는 좀 수수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분도 예쁘긴 예쁩니다. 근데 연예인이나 모델만큼 예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 항상 외적인 부분에선 자신감이 있었고 어차피 남자친구를 스쳐간 여자들도 별 볼 일 없었어서 결국엔 남자친구가 저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 이성 문제도 크게 터치하지 않았던 거고요. 근데 A라는 여자는 좀 기분이 묘합니다. 저와 헤어지면 바로 이 여자한테 연락해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남자친구한테 특별히 연락을 취하거나 하진 않아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A한테 몇 번 더 연락을 했던 걸로 압니다. 사실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제 스스로가 A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가끔 A라는 분의 SNS를 들어가 보면 사랑받는 부유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보게 되고 주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던데 전문직도 아니고 학벌이 크게 필요하거나 이런 특별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빚이 있을 정도로 그다지 좋은 집에서 크진 않았어요. A라는 분도 금수저는 아니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았고 저랑 동갑인 나이에도 공부를 계속할 정도로
부모님의 지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와 거기에서 따라오는 수입,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도 보이고 무엇보다 제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바로 끊어내는 그 결단력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관계가 아니다, 이미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았는데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 상황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또 저와 남자친구가 잘 지내길 바래주고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저보다 특별히 잘난 것도 아닌데 외적인 부분은 제가 훨씬 더 낫기도 한데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불편하고 또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더 남자친구한테 집착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그 여자한테 가서 행복할까봐 끊어야 되는데 또 그 꼴은 보기 싫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추가. 주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는 아버지 회사에 근무 중이고 사업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저한테도 명품이나 차 같은 통 큰 선물을 자주 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 남자친구가 부담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 부분 때문에 남자친구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요. 다정하고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몇 번 거짓말치고 걸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걸리고 했지만 결국 저한테 다시 와서 빌었습니다. 전 이번에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건 다 대답해드린 것 같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생후 73일 된 아기 아빠입니다. 아기가 희귀 난치병을 갖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극희귀 질환자 중 하나입니다. 와이프가 3일 전에 자기 생활비 안 갖다 준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집을 나갔는데 전 다시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전 자영업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많이 힘들어서 대출이 2,500 정도가 늘었습니다. 19년도 1월에 척추가 5개 부러져서 수술하고 영업을 5개월 정도 못하다가 작년 5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19년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왔습니다. 3차 유행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매출을 늘려서 직원의 알바를 고용해서 영업을 했는데 3차 유행 후 4개월 동안 적자가 심했지만 날 위해서 일해준 알바랑 직원을 자르고 싶지 않아서 한 달에 550에서 6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그대로 마이너스로 감당하느라 대출이 늘었고 그나마도 기대출이 있어서 1금융권에서 받지도 못하고 캐피탈에서 빌렸네요. 그렇지만 나라에서는 19년도 전반기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꾸준히 늘었다고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는 대출도 못 받고 기대출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재단 대출이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행하는 대출이던 아무런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한 달에 대출금, 집세, 각종 공과금, 생활비, 차량 할부금까지 해서 한 달에 고정지출이 400 정도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기 전에는 한 달에 500에서 600 정도 벌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월 수입이 350 정도 되고 집에 생활비를 5개월 정도 못 줬습니다. 아기가 희귀병이라 이 질병의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어서 서울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아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보통 아기들보다 많이 나갑니다. 아이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나와서 보험금으로 이래저래 5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나라에서 주는 출산 축하금이니 양육수당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돈으로 와이프가 아기한테 필요한 거 사서 생활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생활하는 비용은 다 제가 지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와이프 힘들까봐 집에서 아기만 보게 하고 아침 7시나 8시에 나가면 밤 8시나 9시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까지 다 합니다. 와이프는 아기만 보고 아기 키우는 데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사는데 사서 한두 번 쓰고 집 한 구석에 쌓여가는 물건만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 애기 보느라 분유 탈 시간 없다고 분유 타는 기계 베이비 브레자 산다고 하는 거 말렸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결국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3일 전에 집을 나갔는데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라고 말을 한 상태이고 맘 같으면 제 가게 구석에 방 하나 만들어서 가게에서 애기 보면서 일하고 저 혼자 키우고 싶지만 제 어머니께선 남자 혼자 애기 못 키운다고 네가 용서 빌고 와이프 들어오라고 하라는데 전 한강에 뛰어들면 뛰어들었지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보고 애기 못 키우겠으면 자기한테 보내라고 애기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가 키운다고 하는데 누워서 침 뱉는 거밖에 안 되겠지만 와이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이 41에 모은 돈도 없이 결혼했고 나라에서 주는 이런저런 수당받아 생활했었습니다. 전 32살에 가게 차린다고 얼마 모은 건 없었지만 있는 돈 다 털어서 가게 만들었고 허리 다치고 그 뒤로 제대로 장사 시작하려는 차에 코로나가 터져서 너무 힘들기만 한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요즘은 나쁜 생각도 듭니다. 와이프가 데려가도 나중에 무슨 돈으로 애기 키울지 걱정도 되고 환우회에서 형편이 힘들면 TV 출연해서 모금 활동하면 돈이 좀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키우려고 하나 생각도 들고 이제는 와이프가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지 않을 거란 확신도 들고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서로에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애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조언이라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